자, 어찌 보면 이제 또 두서없이 막 진행을 할 수는 있는데, 장중에 이제 뭐 거의 끝날 무렵에 한번, 올려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요 기준, 요거 꼭 보셔야 돼요. 주말 내내 시간 많으시잖아요. 엔비디아하고 GPU, HBM,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것에 대해서 이게 아마도 제 기억이 맞으면은, 어, 6월 25일일 것 같아요. 6월 25일 날 시장 급격히 조정받았을 때 그때 이제 올려드린, 그리고 2차 전지 V자형 반등 절대 없다. 이거는 6월 18일자인 것 같은데 6월 18일 이후에 V자형 반등이 나온 거 있나요? 없어요. 테슬라 그 뭐 탄력적인 흐름 나오다가 어제 한 방에 뭐 또 한 장중 8% 빌린 것까지는 본 것 같은데 어찌 됐든 2차 전지의 V자형은 없다. 뭐 여기까지는 좋아. 그 4월 22일 날의 기준의 반도체 이때도 뭐 조금 뭐 문제가 있었나? 하여간에 반도체에 대해서 그리고 금리 달러 인덱스 이런 거. 저 PBR주 그거는 뭐 솔직히 의미는 없다. 뭐 그래도 정부가 시장 부양을 하겠다는데 뭐 긍정적으로 보자 뭐 이런 내용들, 또 반도체 전략, 그다음에 중동 리스크 전혀 글로벌 시장에 1도 영향 없다. 유튜브나 또 케이블 경제 TV 야간 방송 유료 전문가들 중동 사태에 대해서 군사 전문가들 납셨는데 전혀 문제 없다. 이때 이후로도 뭐 슈팅이죠 계속. 그다음 유가. 이때 금리하고 달러 인덱스 부분하고 또 뭐 예전에 CPI, PPI도 무지하게 올려드렸었는데 이 영상이 너무 많아서 좀 많이 줄여드린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때 당시 기준 동영상 부분을 좀 끄집어 내와서 한번 볼게요. 뭐 어떤 식으로 녹화가 돼 있는지를 저도 한번 보고 싶고, 지금 이제 본 게 그 금리하고 환율 부분에 대한 영상 부분인데 일단 뭐 땡겨서 보면은, 아이고 로딩 시간이 걸리는구나. 금리 인상 시기와 금리 인하 시기의 시장 뭐 저렇게 이제 보여드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또 이것도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안 보여줄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금리를 인상하던 시기는 빨간색 불로 해서 놓고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금리 인상 시기에는 초강세를 띄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뭐 어쩌고저쩌고 CPI, PPI 내용이 예전 게 있는데 그 예전 거 CPI, PPI를 지금 새롭게 영상을 찾아드릴까요? 여기엔 지금 CPI, PPI 내용이 없네. 요건 것 같은데 요거. CPI, PPI 소비자 물가지수 이거 설명 다 드렸죠. 저런 차트라도 좀 끄집어내서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케이블 TV에서 저런 차트도 안 보여주고 CPI, PPI에 대해서 헛소리들을 하고 있고, 저게 무슨 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저거 실질적으로 시장 영향 없어요. 별 3개짜리의 기준의 주요 지표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미국 지표를 놓고 볼 때 그 지표 부분에 대해서 별 1개, 2개, 3개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잡아주거든요. 근데 별 3개짜리예요.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 그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요 기준이 뭐 4월 10일자 기준이 되네요. 이 당시 기준에. 이런 내용들 한번 쭉 보세요. 요게 이제 아마 이때 내용이니까. 지금도 짧게 하려고는 하는데 원체 말이 많잖아요, 제가. 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 케빈 선생님 맛 좋아라 하시는데, 일단 어찌됐건 설명을 쭉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은 CPI, PPI가 문제가 되느냐, 뻥치지 말라 그래. 진짜. 종목부터 한번 볼까요? 종목부터. 전혀 문제 없어. 오늘 그 금요일 장중에 녹화해드린 영상 꼭 보시고요. 전혀 문제 없다라는 게 단순 논리로, 자 봅시다. 삼성전자의 오늘 외국인 매도가 360만 주야. 근데 주가 박살을 내놨어. 이거는 뭐다? 엄청난 매수의 기회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걸 가지고 얼마나 자주 설명을 드렸어요. 특히 이번에도. 그래서 아이고 나 이번에 또 놓쳤네 뭐 하셨던 분들, 언제 윤정두가 저런 이동평균선을, 단순 이동평균선을 보여드릴 때가 어디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단순 이동 평균선을 윤정도가 보여드리나? 안 보여드리잖아. 3월 이후에 흐름 놓고 보시면 마침 정신 없는데, 예? 이동 평균선 있으면 난 막 정신 없더라고 보기가. 이동 평균선 이거 보시면 어때요? 그냥 정배열이죠. 깨질 일 없죠. 그냥 이거 다 빼버릴게. 뭐 정신 없어. 낮에 장중에 해드렸으니까 그냥 수급만 봐요. 우리 소나 모멘텀 차트로 잡아드릴까? 자, 소나 모멘텀 차트로 잡아드릴게. 단순한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도 깨지지 않았을 뿐더러 소나 모멘텀 차트의 기울기, 그람빌의 매매 법칙의 기울기, 이동평균선 놓고 보실 때 기울기 보죠?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향이냐 상향이냐, 그 기울기에 대해서 보조지표가 있잖아. 이거 MACD 오실레이터를 일반적으로 많이 봐요. 근데 우리는 소나 모멘텀 차트를 보는 거고. 어때? 지금 기울기가 이동평균선 보조지표가 매도로 나왔나? 아니죠.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 수급에 대한 오늘 300만 주 외국인들이 매도했어요? 의미가 없어. 왜? 지금 누적적으로 여기서부터 3월 20일부터 지금까지 누적 수급이 1억 2천만 주야. 1억 2천만 주까지는 안 되고 1억 몇 주야. 봅시다. 시간 걸리더라도. 어제도 보여드리고 오늘도 보여드리고 계속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쇠뇌를 시켜드릴 거야. 옆에 가서 옆집 가서 겁나요? 무서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공포감 안 생기게끔. 거기다 기간이 들어와죠 요즘에. 또 기간이 또 매수를 또 했어. 뭐 땡큐해. 얘 팔아서 뭐 사게? 얘 팔아서 왜? 오늘 뭐 낙폭과대 HLB 사게? 그래 월요일날 상한가 가면 와 대박이다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눌리면 또 엉엉 울고 안 되잖아요. 3월 20일 이후에 외국기관 쌍끌이 매수로 딱 들어오고 있잖아. 1억 1천만 주를 샀어 외국인들이. 1억 1천만 주면 거의 2%를 산 거야. 2%를 사재꼈는데 매수 평균 단가가 얼마니라고 했더니 2403월 20일 이후에 오늘까지 해서 외국인 매수 평균 단가 8만 원. 2%를 샀는데 8만 원이야. 프리미엄이 5%뿐이 안 붙었어. 아니 개뿔이나 0.5% 사고 HLB 상한가도 날려버리는데, 그리고 HLB 7% 사고 200%를 날려버리는데 위로 얘는 HLB 대주주 10.5%인데 얘는 HLB 외국인과 대주주 합쳐갖고 32%죠. 그치? 22% 32%죠. 얘 외국인 대주주 합치면은 89%. 그 중에 중복 물량 빼고 나면 85% 수준이야. 그리고 기간도 있어. 유통 물량이 없는 애야. 근데 2%를 때려 샀어. 저게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우리나라의 뭐 시가총액 1위니까 시가총액 1위니까 뭐 저 정도는 당연히 살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꿈도 꾸지 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3월 1일부터 봅시다. 원래 3월 20일부터 봐야 되는데 3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외국기관 쌍끌이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누구? 삼성전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다른 종목군들하고 비교 자체가 안 돼. 구조를 샀다고. 정확하게 3월 20일부터로 기준을 잡으면 이거 예전에 안 떴어요. 왜냐면 기간이 매도였기 때문에. 3월 20일부터 따지면 9조 5천억을 샀어. 1억 1,300만 주를 샀어. 상상이 돼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3위에 놓여져 있는 LG 엔솔이 뭐 개뿔이나 산 게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시가총액 5위에 있는 뭐 직접 볼까요? 직접 봐야 돼. 여러분들께서 3월 이후에 봅시다. 올해 전체로 봐도 되고 올해 1월 2일부터 볼까요? 올해 1월 2일부터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 범위가 1억 3,100만 주 매수입니다. 올해 1월부터 1억 3,100만 주, 2% 이상 샀죠? 그럼 봅시다. SK 하이닉스 얘 얼마 샀어요? 1,800만 주 샀는데 땡큐야지. 7억 2,800만 주짜리잖아. 그러니까 7억 2,800만 주에 얘도 2% 이상 산 거야. 3% 가까이 산 거야. 작아요? 안 작아. 현대차 얼마 산 거예요? 합산해서 외국기관 합산해서 1,500만 주 개인이 뺏겼죠. 그러면 1,500만 주면은 애게 별로 안 되는, 뭘 애게 별 거야. 2억 900만 주인데
주식수가 2억 900만 주예요. 7% 가까이 샀죠. 7%예요. 7% 사고 주가 더블 났나 올해? 얘기했잖아. HLB 7% 사고 200% 올랐다고. 유통 물량도 많은 애가. 얘는요. 외국인 대주주 합산에 82%야. 근데 거기다가 또 이렇게 때려 산 거야. 그 다음에 기아는요. 마찬가지. 기아도 4억 주짜리예요. 4억 주짜리. 2%를 샀어. 적지 않아요. 2%. 거기다 자사주 매입 있었고. 또 KB금융은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종목 3월부터 6월까지 포트폴리오. 얘는 얼마 샀어요? 얘도 4억 주예요. 4억 300만 주, 4억 주. 얼마 샀어? 합산해서 1,300만 주 샀죠. 얼마? 3%를 샀으니까 주가가 슈팅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지금 슈팅 나왔다는 그 표현 자체가 동네 창피한 거야. 올해 들어서 얼마나 올랐냐고. 개뿔 오른 거 없어 올해. 예? 올해 뭐 오른 거 얼마나 있어요? 77%? 에이 그게 오른 거야? HLB 이런 애들은 뭐 200%씩 막 들어 올리는데 결론은 LG 에너지솔루션이 시가총액 3위잖아요. 얘는 어때? 개인들이 샀지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 있죠. 안 산다니까. 시가총액이 대형주라고 뭐 사는 게 아니에요. 삼성바이오로직스 7천만 주짜리 얼마? 뭐 1%라도 그래도 사줬네. 또 누구 있어? 시가총액 최상위에 누가 있어요? 셀트리온 있지. 10위 안에 들어오는 셀트리온. 얘 뭐야? 기관이 한 300만 주 샀네. 외국인은 팔고. 그 300만 주에 1% 조금 더 샀네. 외국인은 더 팔고. 결론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의 종목에 실적이 그냥 뒷받침되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업황을 가지고 있는 종목 쪽에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수급이 들어온 이후의 흐름인 거고 전혀 지금 뭐 문제 없는 흐름인 거고 여러분들이 항상 보실 때 이번에도 교육 계속 해드린 게 뭐예요? 수급을 이기는 건 없어요. 펀드멘탈을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수급을 이기는 게 없어요. 펀드멘탈이 뒷받침이 안 되더라도 수급 들어오는 애들 슈팅이 어마어마하죠.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기준에 또다시 수급은 더 들어와 있는데 고점 대비해서 주가만 밀려있어. 땡큐. 하이닉스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나서의 흐름이에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현대차, 기아 마찬가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마찬가지. 뭐가 문제가 돼? 현대일렉트릭 뭐가 문제가 돼? 전일 대비해서 전주 대비해서 다 강세인데 주간 단위 현대일렉도 사상 최대치 찍고 윗골이 달아서 저거 전혀 문제 안 돼. 전혀. BH 뭐가 문제야? 멋들어지죠 오히려. 얘네들 다 수급이 장난이에요. 상상을 초월해. 그러니까 우리의 주력으로서 합격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오늘 이수베타시스 너무 많이 깨져 내려왔는데 걱정 없어요. 걱정 없다고. 얘도 사상 최대치 찍고 11%야.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난 어깨에서 팔고 싶어요. 어깨가 아니라 지금 머리 꼭대기야 사실은. 우리는 차익 실현 재편입을 했고 요번 이제 물량만 최고점에서 편입된 물량이 있어. 근데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물량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 쪽들은 별도로 설명을 드려놨죠. 재룡전기 또 LS 일렉트릭 문제 있어요? 전혀 없어. 여기까지 문제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제 슈팅 한번 나오면 빠져나가겠다 하는 거. 얘도 과도한 매도 권역으로 인식을 잡습니다. 23% 밀렸어요. 고점 대비. 계속 거래가 없고 계속 뭐 횡보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시장 영향으로 치부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슈팅이 나올 때 정리를 할 거예요. 나머지 쪽은 지금까지 주력하고 위에 보여드렸던 종목은 결론적으로 유지해 가면서 차익 실현에도 재편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는 어떻게 슈팅 한번 나오면 그냥 다 정리할 거예요. 그 슈팅이 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HPSP는 월요일에 한번 또 볼 겁니다. 어제 슈팅 이후에 멈춰져 있는데 시장 영향으로 멈춰진 건지 자연스러운 멈춤인 건지 거래가 둔화돼서 다시 지지부진할 건지 수급은 유입될 건지 얘도 조금 현재로서는 짧게. 그 다음에 리가캠바이오, 에이벨바이오 얘네들이 오늘
뭐 손바뀜 속에서의 흐름인데 어찌됐든 바이오 전체적인 흐름에 그나마도 방어를 해주고 좀 탄력을 줬는데 얘들도 짧게 끊을 거예요. 바이오 쪽의 강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는 그 분위기로 형성이 돼 있는데 순환성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뭐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만도 얘네들도 빠르게 정리를 할 건데 만도 같은 경우에는 슈팅 한번 나오면 장대 양봉 이렇게 나오죠. 하루에. 그 기준을 볼 거고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는 거래가 둔화되면 우리 이제 지금 저기를 했잖아요. 무상증자 권리락 때문에 이제 주가가 반토막 난 것처럼 보여지는데 일단은 그렇진 않고 이게 이제 수정 주가인데 뭐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다만 거래 대금이 제한 쪽이라서 정리할 종목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좀 가볍게 해서 대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보시면은 요렇게 주력주 이 비중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주력주의 기준에 비중. 그리고 이 주력주의 기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전월 기준에 유가증권 시장은 전월 기준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지수가 전월 기준에 그러니까 6월달 포트폴리오의 기준에 5월 말 종가 대비 8% 수익 계좌는 14.40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뭐 6월 기준에 알테오젠의 오버슈팅부터 해서 또 HD 현대일렉을 제외한 나머지 전력기기 쪽의 변압기 쪽의 슈팅 그 수익 알테오젠의 수익 또 BH뿐만 아니라 이제 LG 이노텍 뭐 이런 쪽의 수익 물론 손실 본 종목도 있죠. 손절을 한 종목이 두 개나 있어요. HLB를 10만 원대, 11만 원대 뭐 이 정도의 차익 실현 전량하고 우리는 뭐 하한가 같은 거 맞을 일이 없었죠. 다 정리를 끝냈고 하한가 맞고 나서 재편입해서 또 수익 내고 그리고 따라 붙었던 거 6월 25일 날 따라 붙었던 거 그 다음 날 바로 박살나서 7만 원 이탈되는 기준의 손절. 그리고 뭐 따라 붙을 여력도 없이 뭐 점상 나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어찌됐든 그거 손절하고 이제 한국가스공사 뒤에 따라 붙었다가 손실이 좀 많이 커진 상태의 손절. 그거 빼고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냥 뭐 주력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에서 그리고 또 전력기기 쪽에서 또 방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익 실현을 고점에서 이번에 안 했을 뿐이지 지금 종가 대비해서나 또 신규 가입하신 분들이 고점에서 잡으신 물량 그거 빼고는 뭐 문제될 거 없죠. 계속 신고가 랠리 기준이니까. 결론적으로 얘네들을 빼고 난 이후의 기준 그러니까 이 주력주 오늘 기준에 시장은 2% 여전히 전달 대비 2% 강세인데 계좌는 마이너스 1%예요. 얘가 좀 힘든 거지 얘네가 세 종목이.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하루에 3% 4%씩 밀리는 얘네들이 이거 돌릴 때 그렇게 못 돌릴까? 올해 들어서 하이닉스 하루에 변동률이 8%대까지 나왔나 그렇죠? 삼성전자도 6%인가요? 그리고 현대차가 11%까지 나왔어요. 현대차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해요. 왜?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나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듯이 우리 그 원고에서 이런 거 평일날 같은 때 작업을 해주셔야 돼. 오늘은 뭐 최대한 일찍 끝내는데 이거 실적 전망치가 수정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수정이 됐거든요. 43조로. 그리고 하이닉스 22조를 넘겼어요 이제. 그 실적을 바탕으로. 현대차 순이익이 13조예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고. 갭을 60조도 안 돼. 2억 1,100만 조 해가지고 55조, 56조? 이게 뭔 난리냐고 이게. 13조 순이익 내는 애가 시가총액이 무슨 60조가 안 돼. 55조, 56조. 아유. 응? 결론적으로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가져가고 그리고 정책주 우리나라 정책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또 AI 관련주 애플발 영향의 BH 그리고 미국의 정책주 AI 관련 현대일렉트릭
그것에 파생돼 있는 종목군들을 이렇게 보는 건데 그 파생된 종목의 기준에 자동차 기준은 현대글로비스와 만도 쪽인데 여전히 완성차 위주로 주력을 넣는 거죠. 두 번째 기준은 전력기기 쪽이 오늘 그 저기까지 손절을 했구나. 대한전선까지. 대한전선을 어제 들어갔다가 어쩔 수 없이 오늘 이제 좀 손실이 큰 상태에 손절을 했고 대한전선 손절된 부분은 현대일렉으로 압축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 병행을 할 거예요. 근데 얘네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를 한다고 했고 얘는 유지를 할 겁니다. 얘네는 계속 차익 실현하더라도 유지하면서 계속 이제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 그 얘기예요. 얘네는 차익 실현을 하더라도 하고 나면은 거래가 월등히 터지기 전까지. 거래가 터진다는 거는 우리 기준에서 얼마? 2천억씩 터져서 전체 거래대금 순위 20위 안에 들어와 주는 거. 그걸 얘기해요. 리가캠바이오나 에이벨바이오 다음 주 초반에 적절하게 정리를 할 거예요. 위든 아래든 다음 주 초반에 적절하게 당연히 위쪽에서 적절하게 정리를 해야죠. 정리하고 나서 뭐 바이오가 계속 유지된다면 오늘 같은 날 유한양행 검색계 뜨고 9%까지 움직였잖아요. 그런 유한양행 같은 거 들어가면 되지. 유한양행 같은 거. 또 현금을 갖고 있어야 또 그 뭐 다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랬을 때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군들 들어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도 두산 로보틱스를 못 들어가 버렸는데. 두산 로보틱스 오늘 기준에 97,700원, 어제 기준에 82,100원. 두산 로보틱스 아까 장중에 좀 올려드리란 거 유료방에도 올려드렸었나? 어제 거하고 여기 있네. 어제 거의 기준에 83,900원이네. 그렇게 해서 어제 거의 기준에 포착 이후에 4.999 오늘 거의 기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유한양행 마찬가지. 결론은 검색기 하나 갖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대처를 하실 수 있어요. 편하게. 그래서 조금 이따 이거는 뭐 시간이 되면 설명을 하고 굳이 뭐 오늘 장에 저기까지 설명을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 종목군들을 KB금융, 한미반도체, LG이노텍, 이수페타시스 이 정도 그리고 재룡전기, LS일렉트릭 이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빠르게 움직임을 가져갈 수도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 그거를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놓으면은 우선 순서를 KB금융은 주력 기준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사실 주력 포트폴리오에 3월부터 6월까지 있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넣으면서 이제 위치를 바꿔놔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요렇게 자리를 바꿔 놓을게요. 요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순서대로 종목 정리의 기준을 좀 설정을 잡을 거다. 요 순서대로 됐죠?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할 겁니다. 결론은 뭐 전혀 문제 없는 장이 됐다. 다시 쭉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일렉트릭, 또 BH, 땡큐하고 KB금융, 한미반도체, IREC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LG이노텍,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재룡전기, LS일렉트릭 전부 나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럼 미국장 빨리 볼게요. 빨리. 미국장의 흐름이 왜 이렇게 훼손이 됐니라고 했을 때 뭐 다른 이유 없죠. CPI가 부정적으로 나왔다. 그거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 다우는 오히려 플러스예요. 다우지수는. 그러니까 30종목인데 업종 대표주를 넣는 30종목이죠. 다우지수는. 그렇게 해서 다우지수는 어제 플러스로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이제 조금 더 높아졌다. 금리 인하의 조건이 조금 더 형성이 됐다. 지표가 둔화되면서 소매 판매도 조금 둔화됐을 가능성이 높죠. 소매 판매가 뭐 증가했을 수도 있어. 소매 판매는 증가했는데 오히려 물가는 이제 안정화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일반적으로는 이제 소매 판매도 조금 둔화됐을 거고 그러면 CPI 부분이 3.1 예상했는데 3.0이라면 조금 0.1 둔화된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이제는 금리를 좀 낮춰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연준은 지금 단 한 번도 뭐 금리를 낮출 거야 이런 적은 없어요.
연준은 그냥 뭐 2%대까지 소비자 물가지수가 내려오지 않더라도 뭐 금리를 낮출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금리 낮출게 이런 적 단 한 번도 없다니까. 근데 무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말도 안 되는 사람 불러도 앉혀놓고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파월 의장이 거짓말쟁이에요. 매번 말이 바뀌어요. 말 바뀐 적이 없어요. 연준은. 지금까지 금리를 내리겠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보도 자료도 이렇게 보시면은 파월 의장 이제 그 연설할 때나 뭐 의회 가서 말씀하실 때나 그럴 때 보시면 우리가 저 뭐 9월 달에 금리 내릴게요 이런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위치가 돼야 되는데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의 월봉 기준에서도 문제가 없어요. 주봉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일봉에서 이제 이렇게 하락 장악형이 떴는데 이동평균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없죠. MACD 오실레이터가 뭐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나요? 이게 이동평균선 기울기에 대한 보조 지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이동평균을 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4월 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제 그 영상이 CPI, PPI 관련된 설명, 금리 설명 이런 그 내용이 4월 달에 영상을 올려드린 거 있었잖아요. 그때가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을 때 기준인데 이때도 장기 입형에 대한 부분에 훼손이 있나요? 없죠. 훼손이 없단 말이에요. 기울기에 대한 훼손이 있어요? 없어요. 역부입장으로 내려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주봉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작년 10월 달에 좀 충격이 있었는데 그 충격 범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좀 조정이 깊어지다 보니 불편한 부분은 있었다 할지라도 뭐 60MA가 훼손이 되거나 20MA가 60일선을 깨고 내려갈 정도로 중기 추세가 무너졌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월봉으로는 뭐 더더욱 월봉으로.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제 그냥 단순 논리로 말씀드리면 역V자형으로 깨고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러한 흐름까지도 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때의 기준은 유동성에 대한 랠리였고 코로나19가 끝나감으로써 그 유동성이 축소되는 과정 속에서 조정이었고 지금의 랠리는 정확히 22년 11월 이후에 AI를 바탕으로 해서 산업 자체가 바뀌고 AI 기반의 실적 자체가 바뀌면서 MS가 3조 달러 넘긴 게 이번에 넘긴 거예요. 예전부터 3조 달러였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빅테크들이 역으로 보시면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 7위 메타 또 글로벌 시장 5위 아마존 2조 달러 넘겼어요. 그리고 역시 2조 달러 넘긴 알파벳 2조 달러 넘겼는데 어느 슈팅이냐는 거예요. 21년도 고점을 어마어마하게 넘기면서 2조 달러를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2조 달러 자체가 아니었어. 여기도 3조 달러를 넘긴 게 21년 고점 넘기고 나서 거기서부터 슈팅이 50% 가까이 더 나오면서 50% 이상 나오면서 3조 달러를 넘긴 거예요. 그잖아요. 350불에서 470불이라고 치면 120불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얼마 50%인가? 350불에 120불 올랐으면 50%는 안 되겠다. 어찌됐건. 그렇게 되면서 2조 달러에서 3조는 한 30% 올랐겠네. 시장 파이 규모가 바뀐 거라니까요. 시장 파이 규모가. 애플도 이번에 슈팅 나오면서 3조 달러 넘긴. 그것이 엔비디아까지도 1조가 안 되던 애가 작년 5월에 1조가 안 됐어요. 8천억 달러에서 작년 5월 24일 날 종가가 8천억 달러, 24일 종가가 그리고 25일 26% 갭상승에 장중 29% 폭등에 24% 상승으로 마감되면서 그게 엔비디아의 1조 달러 넘긴 흐름이에요. 그 1조 달러 넘기고 나서 지금 3조 달러죠. 근데 1조 달러 넘길 때의 주당 순이익이 1달러 9센트였는데 지금 3조 달러 넘긴 현재 주당 수익이 6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은 프리미엄이 그렇게까지 그 거품이 그렇게까지 확장돼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영업이익이 막말로 영업이익이
1조짜리 업체가 100억 분이 영업이익이 없었는데 그게 1조짜리 업체가 영업이익이 100억에서 1000억이 됐다고 해서 10조가 돼야 된다. 그 논리가 누가 해? 유명한 그 배터리 아저씨, 정신 나간 친구. 영업이익이 1조 원일 때, 시가총액이 1조 원일 때 100억 하고 있었으면 걔는 솔직히 그 정상적인 업체는 아니잖아요. 프리미엄이 너무 높고 영업이익 100억 분이 안 나오는데 1조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거품이 있다는 거잖아요. 순이익은 더 작을 거 아니야. PER이 100배 이상이잖아. 근데 그게 영업이익이 1000억이 됐다고 10조 가야 된다는 그런 정신 나간 애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HD 현대일렉을 보고 한미반도체를 볼 때에 한미반도체 19조까지 갔는데 매출이 내년 매출이 1조가 안 나와요. 8천억이야.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높습니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맞지. 야, 얘가 뭐 앞으로도 100만 원 간다, 200만 원 간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엔비디아의 경우가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PER과 PBR도 PER이 한때 높을 때 막 예를 들어 100배 이러다가 실적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와 주니까 주가는 상승폭이 더디게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PER이 오히려 예전보다 낮아지는 흐름이 나와요. 아, 이거 이런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CPI 보자고만 했는데. 네. 결론은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순이익의 기준이 주당 순이익이 저렇게 6배가 확장이 됐는데 만약에 이 당시에 주당 순이익이 1달러일 때 PER이 만약에 100배라고 한다면 지금은 얼마가 돼요? 이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에 실적 발표할 때 기준에 이때 당시에 1조 달러 넘긴 거라 그랬잖아요. 1조 달러에 지금 이제 3천억 달러인데 3조 달러라고 치고 그러면은 PER이 이때 당시에 100배였는데 지금 얼마가 되겠어요? 지금 50배 뿐이 안 되는 거야. 50배 뿐이 안 되니까 100배까지 가라 그 얘기는 아니야.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600%, 500%, 600% 올라왔으니까 뭐 지금 이때 당시 시가총액 대비해서도 6배 무조건 가라 그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2차 전지를 그런 식으로 막 말도 안 되게 에코프로 800만 원 갑니다 이렇게 했잖아. 에코프로 800만 원 가면 시가총액 얼마라고요? 그 당시 기준으로 200조. 하이닉스보다 더 높은 거야. 하이닉스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가 얼마예요? 21조. 영업이익 전망치가 21조, 22조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되세요?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그렇게 돼 있는데도 지금 주가가 오늘 깨져 내려가면서 170조가 깨졌나요? 7억 2,800만 주 곱하기 23만 원 해주면 얼마야? 근데 200조가 나온다고? 엔비디아가? 에코프로가? 그러니까 그런 계산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 하여간에 뭐 그거는 다 기억 속에서 지우시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렇게 MS나 애플이나 MS나 이런 쪽이 지금 AI 관련된 이미 MS, 알파벳, 아마존, 메타의 경우는 실적 전망치들이 다 예상치를 넘기면서 신고가 랠리를 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충격을 받았던 거는 이제 메타가 한번 12% 개파락에 16%까지 밀렸던 거는 그거는 올해 3월이죠. 4월이죠. 그 4월 달에 그렇게 나온 거는 나 클라우드 사업에 올인할 거야. 이렇게 되면서 조정을 받은 거지 실적이 악화된 게 아니에요. 실적은 계속 개선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실적을 바탕으로 슈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실적의 개선은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애플의 경우도 야 그럼 9월 달부터 AI를 탑재시키면 와 실적이 끝내주겠다. 아이폰 교체 수요가 이제 나오겠구나. 이러면서 슈팅이 5, 6, 7월에 나오고 다시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있어서 날아간 거지 실적이 없는데 날아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고점 찍고 이렇게 일봉상으로 주봉상으로 깨져 내려올 때 이평선까지 보여드리면서 이거는 역부입장으로 나올 흐름은 아닙니다. 깨지더라도 이렇게 가진 않습니다. 그게 6월 25일 아까 보여드린 그 동영상 보시라고 한 동영상
그러나서 저때가 21만 원이에요. 누가 하이닉스가. 그게 어제 25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잖아요. 24만 8,500원까지. 응? 그러고 나서 조정인 거야. 그러니까 미국 쪽의 기준은 S&P 500 지수가 실질적인 그 500개 종목에 대한 우량주 500개 종목에 대한 지수이기 때문에 다우 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아닌 S&P 500 지수를 놓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 기간에 2020년부터로 이제 끊어서 금리부터 해서 해석을 해드릴게요. 금리. 자, 금리를 인하하면 좋아요? 그 정신 나간 친구들 얘기하는 거 좀 제발 듣지 맙시다. 윤정도 말만 들으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별로 안 오른 것 같죠? 이거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박스를 좀 사각형 주면은 색깔이 입혀지더라고. 희한하게. 이거 어떻게 조정하는 게 있을 텐데. 입혀지더라도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25년도 12월부터 25년도가 아니라 15년 12월부터 18년 12월까지 그때까지 금리를 올렸고, 그 다음에 22년 3월부터 23년 7월까지 금리를 올렸어요. 그죠? 요게 금리 인상 시기예요. 요게 땡겨서 놓고 보시면, 자, 24년 6월부터 26년 6월까지 몇 번을 올려요? 금리를 17번 올렸어요. 17번. 랠리죠. 금리 인상 시기에 금리를 왜 올려요? 경기가 좋아서 돈의 회전이 많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데,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부익부 빈익빈이 된단 말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 업황이 좋은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보너스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막 돈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업황이 안 좋은 쪽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돈도 덜 받는 상태에 물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소외감을 갖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잡아주는 거예요.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시중의 유동성을 줄여주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게 됨으로써 대출에 대한 여유로움을, 이자에 대한 압박을 주는 흐름으로 바뀔 수 있게끔 잡아주는 거고, 돈이 너무 많이 도니까 막 대출 받아가지고 막 경기가 좋으니까 막 집값 오르니까 막 집 더 사고 싶고 막 대출 받아서, 그래? 대출 줄여줄게.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런 흐름 속에서 기업의 조달 자금도 조금씩 불편해질 수는 있죠. 일반적인 기업들의 경우에. 일반적인. 성장주는요. 금리하고 상관없이 성장주에는 펀딩이 들어오죠. 고금리에서 돈을 빌려다가 고성장 쪽에 돈을 넣지, 고금리에 돈을 빌려다가 저성장 쪽에 돈을 넣지 않는단 말이에요. 고금리에서 돈을 빌려다가 안전자산으로 넣지 않는단 말이에요. 고금리일 때는 위험자산에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되고 그 6월 말에 6월 마지막 금리 인상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요 그림도 이제 뭐 정확하게 그리면 사실상은 언제가 되는 거죠? 여기죠. 여기서부터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한동안 그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의 흐름에서도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인상했다고 그랬잖아요. 금리 정점 이후에 2007년 정확히 9월까지 올라갑니다. 정확히 2007년 9월 달에 금리를 내려요. 2007년 9월 달. 그러고 나서 정확히 10월 달에 고점을 찍습니다. 9월에 금리를 내려요. 9월에. 금리를 내리고 나서 저러한 흐름이 연출이 되는데, 왜 저러한 흐름이 연출이 되냐면 이때 가장 정점이 되죠. 야,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할 정도로 지표가 지금 악화돼 있나? 악화돼 있어. 야,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 2002년도에 4분기에 물동량이 허벌나게 증가해서 상상을 초월하게 물동량이 증가해서 어떻게 됐냐면 해운주들의 주가가 상상을 초월한 폭등이 나와요. 왜? 물동량이 증가해서 해상 운송이 많아지다 보니까 운임비가 올라가죠. 그때 당시의 기준은 계속 한 자릿수 성장하던 중국이 드디어 2000년대 들어서 두 자릿수 성장을 한다. 그렇게 되면서 모든 글로벌 시장에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쓴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생산하는 물량을 또 수출을 하게 되죠. 저가 수출을. 그렇게 되면서 그 물동량이 상상을 초월하게 되면서 2002년도 4분기에 미친 듯이 날아갔어요. 해운주가. 시가총액도 그 당시엔 작았죠. 근데 외국계 자금 들어오면서 농담해라 막 10배씩 올라오고 그랬어. 그럼 두 번째는 누가 가요? 물동량 증가했으니까 30년 만에 업황호조가 형성이 된 조선주. 우리는 2003년 하반기부터 해서 현대중공업을 매수했으면 더 대박이었을 거예요. 현대중공업 33배 올라옵니다. 시가총액 3위. 근데 우리는 삼성중공업을 매수했어. 33배까지는 안 나왔어요. 마지막 오버슈팅이 나온 거는 대선 때문에 나온 슈팅이 있어요. 그것도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나중에 한번. 그래서 2003년 하반기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삼성중공업을 계속 가지고 갔습니다. 삼성전자는요. 지금도 소문나 있는 게 윤정도는 삼성전자로 먹고 살아. 쟤는 그냥 고가 마케팅만 해.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듣지도 마세요. 삼성전자는 정확히 2004년도에 싹 다 정리합니다. 왜요? 삼성전자는 저 당시에 원화가 얼마였냐면 700원이 깨져요. 원화가 700원이 살짝 깨집니다. 그것도 얘기하면 길어요. 2004년도에 깨지죠. 수출주는 못 갔어요, 저 당시에. 근데 그 못 가는 수출주 중에 조선주는 30년 만에 업황호조세로 간 거야. 어찌됐든 그 정도로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금리를 미국 금리 기준에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번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 고금리 5.25%의 고금리 속에서도 2007년 9월 달에 금리를 내리기 전까지는 계속 랠리가 나옵니다.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린 거는 미국 시장에서 5대 IB,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자산운용사 격이죠. 그쪽에서 돈을 뿌리기 시작하는데 어디다 뿌리냐면 프라임, 그리고 알트A, 그리고 서브프라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프라임 쪽은 말 그대로 프라임이죠. 80% 비중에 뭐 쉽게 얘기하면 금융권 뭐 1등급 신용도, 그다음에 알트A는 2등급 신용도의 10% 비중, 그리고 3등급 서브프라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10% 수준의 대상자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신용도가 좀 낮으신 분들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예를 들어서 집값이 1억인데 9,500을 빌려줘요. 원금 50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게끔 9,500을 빌려줘 버려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냐면 너나 나나 집을 다 사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금방 1억 1천만 원이 돼버리죠. 1억 1천만 원. 그러면 모든 금융사들은 마케팅을 할 때 1억에 대한 1천만 원 10% 수익 났습니다. 절대 그렇게 마케팅 안 합니다. 자, 보증금 500만 원이죠. 내 돈은 500이죠. 500 대비해서 1,000만 원이 올랐기 때문에 200% 올랐습니다. 이렇게 마케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남의 돈을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신용 미수를 쓰시는 분들의 기준에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 수익을 빼놓지 않아요. 빼놓지 않고 또 여기다가 1,500만 원 보증금을 넣어놓는 게 아니라 500만 원 가지고 3개의 집을 삽니다. 각각 500만 원짜리. 1,000만 원 수익 난 걸로. 그 수익이 팽창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렇게 하게 되고 어마어마하게 거품이 발생된 거예요. 그 거품이 이제 붕괴되기 시작한 게 2007년도 1분기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이제 모기지론 사태라고 표현을 하는데, 서브프라임이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 서브프라임이 아까 말씀드린 프라임, 알트A, 서브프라임의 서브프라임인 거예요. 그 모기지론이라고 이제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모기지론이 붕괴가 되게 되면서 정부에서 뭐 굉장한 지원을 하는데 결국은 그게 골마 터져서 2007년 9월 달에 야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해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된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낮춘 겁니다. 낮춘 상태에서 뽀개지는데 막 반등하려고 해요. 안 되거든.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이 2008년도 1분기에 미국의 5위, IB 5위 베어 스턴스가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락은 뭐냐면 미국의 4위 리먼 브라더스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베어 스턴스, 리먼 브라더스, 그 다음에 메릴 린치도 망해요. 근데 얘네는 망해서 아예 청산을 시켜버리고 메릴 린치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일반 상업은행이 인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골드만삭스하고 JP 모건 계열만 살아남은 거예요. 2위, 1위만. 금리 단계별로 내리는 게 아니라 여기는 17번, 그러니까 매번 1년에 8번의 FOMC 회의 때마다 25bp씩 안정적으로 올린 거고, 여기서는 급격하게 금리를 낮추는데, 그 이전에 2004년 6월 이전에는 금리가 얼마였냐? 1%였어요. 그 이전은 얼마였는데 바닥금리가 3%였는데 3% 금리에서 9.11 테러가 터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1%로 낮춘 거예요. 3%까지 낮춰가지고는 시장이 안정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더 낮춰서 1%.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돼요? 1% 갖고 안 돼서 제로금리. 제로금리에서 또 어떻게 해요? 그거 갖고도 안 되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바로 취임하자마자 그냥 돈을 버냉키 회장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 할 정도로 양적 완화라는 게 그때 처음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양적 완화 이후에 금리 올리기 전까지 아무것도 없었냐? 그렇진 않아요. 정확히 2009년 3월 5일 날 양적 완화가 의회에 승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로금리까지 형성돼 있을 때에도 반등을 못하던 그러한 시장의 흐름이 양적 완화까지 단행을 하게 되면서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날부터 정확히 29년 3월 제 기억이 맞으면 5일일 거예요. 2일인가 5일 헷갈리는데 5일일 거예요. 그 시장에서 대형주를 매매하고 그 시장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야간 방송, 유료 방송 나오는 애들이 이런 얘기 자체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기억도 못하고 있지. 여러분들은 기억이라도 하실 거예요. 매매를 해보셨으니까. 그 친구들은 매매도 해본 적도 없어. 왜? 돈이 없어. 거지인데. 거지니까 전문가 된 거야 다. 이 바닥에 95%가. 그거 아시고 전문가 선택하셔야 돼요. 어? 결론적으로 2008년도에 제로금리가 형성이 된 거예요. 사실은 말에. 그리고 나서 2009년도에 양적 완화 통과되고 슈팅이 나옵니다. 윤 정도는 무조건적으로 증시 부양책이 나오고 각국의 중앙 정부가 기준을 잡아주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금리 인하 딱 스타트해서 정리하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야. 2007년 9월에 금리 인하 하는 순간 조심하십시오. 이제 끝났습니다. 그 말 안 듣다가 박살이 난 거잖아. 근데 이 자락에서는 의미가 없어. 여기서는 투매가. 그래서 결국은 되돌릴 때의 기준을 설정하자 했는데 되돌리는 흐름도 안 나와. 이게 뭐 되돌리는 흐름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의미 있는 되돌리는 흐름이 이건데 이때쯤 돼버리면 이거는 뭐다? V자형 패턴으로 돌린다. V자형 패턴으로. V자형 패턴이라는 대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칭에서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돌릴 때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500포인트 깨진다 그랬어. 우리나라 지수 기준에. 이건 S&P 500 지수고. 그죠? 500 깨진다 그랬어. 우리나라 900까지 내려갔거든요. 500 깨진다 그랬어. 이 정도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지금 물가가 오른 게 얼만데 그거는 다 같이 그럼 대공황 상태로 돌아가자는 건데 그렇지 않다. 금융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붕괴될 흐름 자체는 아니다. 각국이 전부 다 나서서 각국의 중앙은행들, 중앙정부가 나서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러한 흐름은 나오기가 어렵다. 결국 이제 제로금리에서 양적 완화, 부양책이 나온 거죠. 제대로 된 부양책이. 부양책이 나오게 됨으로써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강력한 추세 흐름이 나와요. 저게 코로나19 때랑 똑같은 거예요. 코로나19 때도 분명히 윤 정부는 V자형 폭등이 나옵니다. 이제는 진짜 대박 수익을 내실 때입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시장 깨진다고 헛소리 하던 친구들은 왜 오르지? 설명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장에 답하려고 악을 써요. 이런 장에 답하려고 악을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금리를 얘기해 드린다면 금리 인하 9월 달에 이게 9월 달에 이게 금리 인하의 이유는 명확하게 있습니다. 경기 부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결국 못 잡아냈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붕괴된 거죠. 그러면서 미국의 5대 IB가 무너진다? 파산을 할 정도다?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삼성증권이 파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삼성증권이 뭐 증권사 규모 자체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자산운용사 대규모 수탁고를 갖고 있는 자산운용사가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한다면 KB 금융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기 싫죠. 어?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급격히 내리는 거고 이건 불편해지는 거고. 그죠? 그리고 나서 제로금리의 양적 완화를 형성해 주면서 이게 실질 부양책이 돼서 그때부터 반등이 나온다는 거야. 금리를 내려주니까 슈팅이 나온다. 금리를 내려줘서 이건 경기 부양의 효과니까 야 경기가 좋아지겠구나. 금리를 내리자마자 경기가 좋아지면은 인플레이션이 또 나오잖아. 그럼 금리 또 올려야 돼. 무슨 금리가 한 번 내리면 계속 내리는 거고 금리라는 건 한 번 올리면 계속 올리는 건데 한 번 내렸다가 아 경기 또 살아났다. 또 이번에는 올리자.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럼 금리를 내리는 순간 죽는 거라고 이렇게. 응? 그리고 금리를 내릴 이유가 명분이 제대로 있어야 돼. 지표가 안정화돼서 금리를 내려. 그런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지표가 안정화돼서 금리를 내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 그리고 나서 이 슈팅은 인플레이션 효과 부분으로 보시는 거예요. 돈이 상상을 초월하게 풀렸기 때문에 아니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돈이 미친 듯이 풀렸잖아. 돈의 가치가 훼손됐는데 그런 랠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버냉크장이 만든 단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출구 전략이라고 우리가 직역을 해서 해석을 해드리는 건데 그게 정확히 2013년부터 언급이 돼서 2014년에 진행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고점을 넘겼죠. 넘길 정도로 당연히 넘기는 거 아니야? 아니 이 고금리가 아니라 바닥금리를 형성해주고 돈까지 뿌려놨어. 그러니까 이 고점은 경기 여부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돌리는 거죠. 무조건 돌리는 거잖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다 상향되고 일자리가 뭐 없어졌어요. 아 그건 다 해소됐잖아. 이제 여기서 부양책을 써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테이퍼링을 단행하는데 긴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긴축이라는 거는 이때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 줬잖아요. 단기 유동성이든 장기 유동성이든 공급해 준 거를 더 이상 안 해주겠다. 그래서 저 당시에 월 기준으로 저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저도 막말로 제가 무슨 경영학 박사는 아니잖아. 경제학 박사 아니잖아. 제가 교수님이에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 당시의 기준에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예를 들어서 1조 달러씩을 매달 뿌려줬다고 치면 단기 자금을 그 유동성을 줄인 거예요. 지금 얼핏 기억나는데 3천억 달러인가를 매달 뿌려줬을 거예요. 그걸 단계별로 줄이는 게 출구 전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더 이상 돈을 안 뿌려준다. 야 이제 돈 안 뿌려줘도 니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지? 이젠 됐지? 이젠 좀 숨통 좀 쉴 수 있지? 나 지금 소름 돋아. 아 이거 짧게 한다 그러는데 또 길어지네.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출구 전략이 언급이 되고 2014년에 출구 전략이 진행이 되고 더 이상 이제 뿌려주던 단기 자금들을 안 뿌려준 거야. 그래도 시장은 계속 살아난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는 금리를 올린다. 이제는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금리를 안 올리고서는 안 됩니다. 시중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잡아줘서 안정적으로 흘러가게끔 해줘야 됩니다. 금리 인상의 얘기가 나오니까 야 금리 인상하면 조달 금리에 대한 불편함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그리고 로그 차트로 볼게요. 왜냐하면 퍼센테이지로 보셔야 돼. 퍼센테이지로 보셔야 그나마 이해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흐름도 적지 않은 랠리였다라는 거 그리고 유동성 랠리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분명하게 테이퍼링 긴축을 단행하기 시작했는데도 랠리가 나와. 그리고 나서 2015년도의 기준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금리를 인상합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 순간 이렇게 조정이 나와. 윤정도 뭐라고 그러겠어? 정신 똑띠 챙기세요.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지표가 끝내줍니다.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지표가 무지하게 좋아져 있으니 이제부터의 랠리는 진짜 말 그대로 슈팅입니다. 누가 시장을 이끌어갈 건지만 명확하게 기준을 잡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2016, 17 누가 날라가 18년까지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반도체 수요 허벌나죠. 우리나라 기준에. 걔네가 폭등이죠. 자동차는 안 되지. 저 당시 기준에서는. 자동차 저 당시 샀을까 봐 안 사. 왜요? 엔화의 가치가 약세로 전환이 됐거든. 엔화의 가치가 이때 당시에
엔화의 가치가 이때 당시에 1달러에 75엔 정도 했는데 150엔까지 약해진 거예요. 150엔까지 강해진 거죠. 죄송합니다. 여기가 140엔 정도, 1달러에 140엔 정도에서 여기가 75엔.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네. 그렇게 되니까 예전에는 일본 토요타가 차 한 대 1달러에 팔아가지고 150원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1달러에 차 한 대 팔면 75원뿐이 못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1달러 50센트 2달러에 팔아야 돼. 그러니까 해외 수출이 안 돼. 그러면 토요타나 혼다, 미츠비시가 망해야 되는데 일본의 내수가 원체 빵빵하죠. 인구가 1억을 넘잖아. 1억을 넘겨야만 자체적인 경제 활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남아 있던 건데 그 이후에 그러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어떻게 돼요? 달러 강세 기조로 전환이 되죠. 엔화가 약세로 돌아섰어. 이 당시에 허벌난 돈을 벌었던 자동차가 엔화 약세 기준 때문에 실적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우려감 때문에 수급이 나가요. 그러면서 현대차 기업 못 갑니다. 근데 그거를 방송 나서 저평가라고 맨날 떠들고 앉아 있어. 윤정도는요, 전략 매도. 이때 현대차 기업은 이때 다 사는 거야. 왜? 환율 경쟁에서 이건 완전히 눈났거든. 우리나라 기업 중에 유일무이하게 미국의 슈퍼볼 광고를 떼는 게 현대차 그룹이에요. 이해되세요? 결론적으로 슈팅이 나오는데 15년도의 기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셔야 잘. 금리를 올린 시점이 15년 12월부터 올려요. 그때 잠시 출렁합니다. 출렁해요. 출렁해버려. 왜 출렁할까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을 갖고 있는 데다가 또 한 가지는요. 저 당시에 유럽 쪽에 굉장한 문제가 시끄러운 문제들이 나와. 어떤 문제가 또 나왔어요? 유럽에서 이제 2015년도에 그렉시트가 발생이 되죠. 그리스의 유로 탈퇴. 야, 이 더러워서 못 살겠다. 나 탈퇴할래. 왜? IMF가 돈 빌려줘서 그리스 보고 야, 돈 빌려줄게. 돈 갖다 써라. 대신에 야, 니네 전력 사업 좀 우리한테 넘겨라. 다 뺏어 먹는 거지. 그러고 나서 IMF 돈 갚아야 돼. 돈이 없어. 배째라 그랬더니 세계은행이 딱 나서가지고 야, 우리가 돈 줄게. IMF 돈 갚고 그러고 나서 니네 또 요것도 조금 써. 대신에 야, 니네 수도 사업 좀 줘라. 농담이 아니라 그래 다 뺏긴 거야. 그 젊은 총재가 딱 들어서자마자 야이씨 배째 이것들이 장난 똥 야이씨 확 그러면서 2015년대 그렉시트가 터진 거야.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장난치는 거잖아요. IMF하고 세계은행 계속 돈 빌려줘. 그리고 알짜 기업 다 뺏어먹고. 그래서 뭐 그리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유럽이 좀 시끄러웠고. 근데 2016년도의 기준에서는 뭐가 또 터져요? 브렉시트가 터지면 브렉시트. 응?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영국이 유로를 탈퇴하는 뭐 그런 기준들. 어찌됐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전혀 시장에 이제 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의 기준인데 15년하고 16년도에 금리를 인상하면 무조건 랠리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 조정받은 이유는 불확실성에 대한 확장.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저점 찍은 게 16년 2월인 거야.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내리 랠리입니다.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거야.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릴 정도로 실질적인 이제 경기 회복이 나왔다는 거지. 그 앞전은요. 그 앞에 흐름은 전부 뭐다? 그냥 유동성으로 간 기준. 지금으로 따진다면은 코로나19의 기준. 이때 당시에 여기서 돈을 뿌려서 유동성으로 올라간 기준이고 긴축하고 나서 2015년 12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실질 경기의 회복으로 간 랠리인 거고. 그죠? 그리고 12월까지 금리 인상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악을 써서 원래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금리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러냐고. 돈을 뿌려야 되는데 무조건 돈 뿌려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금리 인하가
무조건 좋은 거냐? 아니라니까.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는 좋은 거니? 라고 이런 흐름이 좀 일부 나오다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랠리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12월까지 이제 금리 인상 과정 속에서 금리가 그렇게 고점까지 5.25까지 올라간 금리가 아니었어요. 응? 저때 3%였나요?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 거야. 정점의 인식이 잡히던 위치에서의 금리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것도 윤정도는 말만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한다 그랬죠. 지표 보면 돼요. 중앙은행의 금리에서 보시면 미국의 이제 연방은행 기준에 나와봐. 잠시만요. 다시 요렇게 볼게요, 여러분. 미국 FED 해서 이 금리 얼마까지 올렸어요? 제 말이 맞죠? 2.5까지 올라갔었네. 2.5. 2.5까지 올리고 나서 2019년 3월에 금리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6월에 내리고. 응? 그잖아요. 마지막 금리 인상 2018년 11월 달에 하고 나서 3월 달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2019년 정확히 봅시다. 내린 걸 봐야 되겠다. 내린 거. 여기 19년 2.25로 됐으니까 7월에 내렸네. 2019년 7월이면 요 정도 되겠죠. 여기서 금리를 0.5를 내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제로금리로 다시 회귀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코로나19입니다. 제로금리로 내릴 정도로 코로나19에 대한 타격이 크다. 이렇게 폭락이 나왔을 때 이때도 똑같습니다. 윤정도 해석은. 여기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주의하고 있다가 정리를 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미 벌써 두들겨 맞았어. 코로나19 때문에 이미 두들겨 맞았어. 그럼 윤정도는 2015년을 불러오고 2002년을 불러옵니다. 메리스, 사스를 불러옵니다. 각국의 경기 부양책과 증시 부양책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은 바닥을 인식하는 순간 돌린다. 인식은 언제 하니? 제로금리에 돈 뿌리면 인식되는 거지 뭘. 그렇게 되면 이건 무조건 V자형이다. 하루 이틀 주식해봐. 응? 어디가 바닥일지 어디가 바닥이야. 제로금리가 바닥인 거지. 바보야. 금리를 내리는 순간 죽는 거고 그 금리가 제로금리가 됐을 때 거기서부터의 흐름이 긍정적인 거고 그렇게 해서 돌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은 해석인 거예요. 저거 주봉으로 볼까요? 저거 주봉으로? 저기서도 똑같은 해석이야. 윤정도가 뭐라 그랬어? 농담이 아니라 V자형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V자형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대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역V자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폭락이 나올 때 이렇게 대칭으로 그거보다 더 가파르게 내려오는 케이스는 대형주나 시장 지수에서는 나오는 케이스가 거의 희박하다. 얘는 지금 역V자형을 넘긴 폭락이잖아요. 이거는 사스, 9.11 테러 이런 기준이 되는 거지. 그렇게 나오기에는 일반적인 장, 지금의 장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뭔가가 터지지 않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고. 그리고 터졌을 때는 이미 맞아버렸다라고 하면 그때는 눈물을 머금고 그냥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야. 농담이 아니라. 여기서 빠르게 투매를 하든가 그러면. 그리고 잠깐 쉬든가. 쉬지는 않고 맨날 방송에서 이번에는 천이 깨져요. 헛소리 해놓고 종목을 주잖아. 그러면 그게 죽는 길이라고. 되돌릴 때 그런 종목은 돌리지도 못해요. 돌릴 때 리먼 터지고 나서 가장 먼저 깨졌던 게 금융사들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서 그 금융사 리먼이나 이런 애들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럼 가장 먼저 깨졌고 가장 먼저 돌리는 게 뭐예요? 금융사들을 살려놓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키코 사태 때도 마찬가지야. 분명히 불안전 판매지만 대형 금융사를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리먼 때도 마찬가지로 V자형으로 돌린 거는 금융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낙폭과대주인 건설주들이 돌리다가 꺾였죠. 펀드멘탈이 안 되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형주의 기준에 LG노텍 이때 상한가 갔어. 말도 안 되게 막 하한가 맞았으니까 펀드멘탈이 있는 애들이 돌리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19에 연동이 되는 제약바이오의 또 진단키트의 시즌이라든가 지금 완전히 고점에서 90% 밀려서 돌리지도 못하는 EDGC, 넵주노믹스, 수젠텍인가요?
그때 당시엔 네 종목이었어. 나중에 이제 휴마시스라는 애들 나온 거고. 역V자형뿐만 아니라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게 무슨 랠리예요? 유동성 랠리라는 거예요. 제로 금리의 유동성 랠리. 제로 금리까지 내려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금리를 만질 정도로,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지표가 악화돼 있다? 죽는다. 경기를 부양할 목적이 없는데 금리를 왜 내려요? 연준은 내린다 얘기한 적이 없어. 그냥 평상시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바보 같은 정도, 남들은 다 저렇다는데 왜 지 혼자 저러고 까불고 있을까, 그런 생각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요 정도 설명 듣고도 이해가 되실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부양의 형식이구나. 경기를 부양한다는 내용인데, 야, 그러면은 심각해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금리를 다시 올린 거는 정확히 22년도 3월입니다. 22년도 3월 여기서부터 금리를 올립니다. 야, 그러면 윤정도 네 논리라면 여기서부터 랠리가 나왔어야지, 금리를 올리는데. 근데 왜 이때는 조정을 받느냐면은 이 자체가 너무나 큰 오버슈팅이었어요. 요 마지막 자락에 이 흐름이. 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정확하게 따지면 나스닥은 11월 달 여기가 사상 최대치 고점이 돼요. 나스닥은. 그리고 미리 빠지는 거지, 기술주가. 그리고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대치가 22년 1월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V자형 패턴이 나오는 건 좋아. 왜? 경기 부양책이 나왔고 제로 금리에서 또다시 양적 완화를 해주고, 그리고 이 당시에 잘 생각해 보세요. 리먼 때처럼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아니라 코로나19야.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지만 메르스 사스 정도로 보긴 했어요, 저도. 근데 어찌됐든 그 유동성 돈 뿌린 건 상상을 초월해. 농담이 아니라 2020년 당시에 제가 이 지금 인건비를 끄집어낼게요. 이런 얘기를 누구랑 하겠냐고, 여러분들한테 잘난 체 안 하면 내가 할 데도 없어. 뭔 소리냐면은 한국경제TV 거기 있는 애들 다 만날 거 아니야. 야간에 막 심야 시간에 새벽에 만나서 뭐 소주도 한잔하고. 윤정도 앞에서는 말도 못 꺼내. 말 꺼내봐야 건지지도 못하니까. 정신 나간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시장 이거 미친 듯이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 지들도 몰라. 방송에서는 아는 체 하는데 지 머릿속에 든 게 없거든. 야, 여기서 우리는 인버스 사야 돼, 인버스. 야, 이거 미친 거지 이게. 그리고 종목 추천하고 앉아있어, 이 정신 나간 애들. 그러니 장이 깨진다고 생각하는데 대형주를 주겠냐고. 소형 잡주주지. 시장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소형 잡주에서 손실 나고 있고. 지금 장이랑 똑같아. 인건비가 21년도에 8,720원이었고 그리고 20년도에는 더 낮았죠. 그 인건비가 24년도에 10,000원이 돼버려. 무슨 얘기냐면은 20년도 인건비가 만약에 8,000원이고 24년도에 10,000원이라고 치면 25% 올라간 거예요. 물가가. 통화량의 증가, M1, M2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M1, M2를 아냐고, 꼬맹이들이. 그 꼬맹이라는 거는 저랑 동갑내기도 꼬맹인 거고, 저보다 연세 많아도 방송계에서 또 이쪽 바닥에서 후배면은 다 꼬맹인 거야.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것들이 나와서 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야, 나한테 20몇만 원 들어왔는데 그게 무슨 유동성이야. 아이, 뭐해. 지금 몇 년 지나서 하는 얘기가 이제 와서, 그 당시에 돈이 많이 풀려서 유동성으로 부동산도 올라가고 증권도 올라가고. 이 당시에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그만큼 뿌린다고. 이런 흐름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힘들어서 살겠어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 하늘이 노랗지? 만에 하나라도 이런 상황이 나오면 이건 엄청난 기회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의 슈팅이 이제 CPI, PPI가 나올 차례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때의 슈팅 범위가 뭐냐면은 정확하게 여기까지 금리를 올렸고 다시 제로 금리를 줬는데 시스템의 붕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금융 시스템에. 그러니까 지표는 일시적으로 둔화됐지만, 일시적으로 경색되고 둔화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지표가 그렇게 훼손돼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야. 거기에 긴급하게 유동성을 주다 보니 가파르게 V장으로 돌려진 거죠. 경기 지표는 굉장히 많이 살아나 있었어요. 그래서
번행 파월 의장이 굉장한 매파입니다. 지금도 매파지만은 예전부터 매파였어요. 항상 매파였어요. 번행 기장은, 파월 의장은. 그런데 너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때 금리를 내렸을 뿐인데, 예? 금리를 내린다는 건 이제 완화 정책이 이제 비둘기파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21년도에 들어서 파월 의장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완전한 비둘기파로 바뀝니다. 21년도에. 왜요? 아주 단순합니다. 미국의 대선은 20년도에 있었고 우리나라 대선은 21년도에 있었죠. 미국의 대선이 2020년도에 있었는데 양쪽 진영 다 뭐냐면 이렇게 지수가 올라올 정도로 지표 개선됐잖아요. 유동성을 줬고 돈은 많이 풀렸고 지표가 개선되고 있었고 그래서 지표가 개선돼서 21년도에는 이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바로 인상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출구 전략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공급해주던 유동성을 매달 공급해주던 유동성을 뭐 3천억 달러라고 한다면 그거를 줄여나가는 과정에 필요한 그 시점이야. 지금 또 헷갈려. 1,300억 달러였나 3천억 달러였나. 옛날 우리 방송 자료 보면 다 나와요. PPT에. 그렇게 해서 줄이는 이야기가 논의가 됐고 줄이는 이야기가 논의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빨리 해라. 지표가 이렇게 좋으니까 빨리 해라. 빨리 해서 보여줘라.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진짜 끝내준다라는 걸 보여줘라. 그렇게 했는데 20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바이든 뭐 그 당시 후보든 서로 돈을 뿌리겠대. 그 규모가 둘 다 어찌됐건 2조 달러 규모였어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2조 달러를 이제 누가 당선됐느냐에 따라서 어디다 뿌리는지가 달라지는 거죠. 그 바이든 대통령의 2조 달러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IT 그리고 친환경 그리고 전통제약이 아닌 바이오 이런 쪽으로 뿌려요. 근데 그 대대적인 부분이 친환경이죠. 그 친환경 부분에 예전은 신재생 에너지인데 이번에는 뭘로 했어요? 친환경의 기준에. 이번에는 전기차에 갑자기 전기차를 그 한 방에 테슬라라는 애가 날아간 거야. 얼마까지? 1조 2천억 달러까지. 20년도의 바닥일 때 기준이 걔가 600억 달러인가? 600억 달러짜리가 1조 2천억 달러가 된 거야. 농담이 아니라. 근데 1조 2천억 달러 해봐야 지금 7천억 달러 수준이거든요. 개뿔 아무것도 아니야. 7천억 달러면 왜? 지금 3조 달러가 3개, 2조 달러가 2개야. 올해 폭등이 나와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폭등이 나와서 걔네들이 전부 AI라는 거예요. 그 시장의 규모가 달라. 어찌됐든 돈을 2조 달러를 뿌리기로 했는데 취임식이 언제? 21년이죠. 21년이잖아 취임식이. 여기서부터 2조 달러 뿌린다는데 돈을 아니 2조 달러를 뿌리는 걸 이거 의회 승인까지 났어. 끝났어. 근데 어떻게 거기다 긴축을 해. 돈을 2조 달러를 뿌리는데 자 지금 안 되겠으니까 긴축하고 금리 인상합니다. 이게 되냐고.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잖아. 응? 잘 생각해 보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CPI, PPI가 무슨 시장에 영향을 줍니까라는 얘기를 했을 때가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확히 21년부터 이 미친 듯이 올라간 거야. 9%까지. CPI가 물가지수가 9%까지 갔다고요. 근데 시장은 요 8%까지 올라올 때까지 뭐였다? 폭등 랠리였다니까? 8% 올라갈 때까지 폭등 랠리였는데 지금 이해되세요? 이 폭등 랠리 나올 동안에 시장이 깨졌냐고 얘네가 이렇게 올라갈 동안에. 근데 시장의 해석은 뭐예요? 시장이 조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조정을 받았대. 아니거든. 시장은 벌써 이미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됨으로써 급격하게 이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요거 굉장히 먼 기간인데 이 먼 기간을 일단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 3%대 물가가 이렇게 2000년 이후에 이렇게 형성돼 있던 거예요. 응? 이 3%를 넘기는 물가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돈을 뿌려놓은 게 너무너무 많은 거죠 사실은. 응?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 정도 자락에서 금리를 이제 긴축을 하고 금리를 인상하겠다. 그래야 요런 그 흐름들이 유지가 되니까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연준이 말씀드렸잖아요. 2조 달러 돈을 뿌린다고 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야. 이거 로그 차트로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자, 일반 차트로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다시금 저 금리를 땡겨서 보여드릴게요. 땡겨서. 오늘 뭐 맘먹님이 하는데 이렇게 되면 퇴근이 늦는데 지금부터 해서 더 빠르게 그 진행을 해서 빨리 마무리를 할게요. 경제 갤린더. 이거 최근에는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옛날에는 이게 리먼 터질 때도 이 사이트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각 증권사나 선물사 있죠. 선물 거래하는 선물사 그런 쪽에서 지금은 이제 원활하게 시세를 다 보여주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그때도 보여주긴 했지만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았거든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저 당시에 리먼 터질 당시에도 이거조차도 보지 않고 방송 나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어. 얘네들 거 보면은 실시간으로 이제 그 미국이나 유럽장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방송 나와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폭락하면은 내일도 폭락할 거라고 뭐 미국 선물도 볼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 지금은 좀 보기라도 하지. 예? 자, 어제 CPI 나온 부분에 근원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도 보셔야 되는데 원래는 전월 대비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연간 대비로 보죠. 일반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전년 6월 대비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 기준에 21년도 당시에 물가가 요렇게 잘 잡혀 있었단 말이야.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도 잘 잡혀 있었어. 근데 평균치가 보통 3을 안 넘기는 상태의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이 넘어가기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이 완전한 비둘기야. 아니 괜찮아요. 아유 걱정 없어요. 아이고 나만 믿으라니까. 농담해라. 그리고 제가 7%라고 얘기했죠. 7%. 이게 22년도 1월에 여기가 22년도 1월. 원래는 22년도 1월, 22년 1월이 S&P 500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와 그 다우 지수가 사상 최대치 고점 찍은 거고 11월 달이 나스닥이 이제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거기서부터 이제 횡보한 거고. 무슨 말이냐면은 7%까지 금리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왔어요? 지표가 좋은 상태에서 돈 뿌렸잖아.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뿌렸잖아 돈을. 응? 이해되세요? 얘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다고 해서 시장 조정받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 이후에 요 22년 1월 정점을 찍고 나서 속된 편으로 요만큼 더 올라서 이거 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이거 갖고 난리가 난 거야.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 났다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요 지점이면은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었던 7%까지 대밀리는 흐름이 언제? 요때죠, 요때. 실제가 7.1. 22년도 아니에요, 22년도. 그러면 저쯤이면은 이제는 뭐 사상 최대치 수준까지의 기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금리도 뭐 잘 올리고 있고 땡큐 합니다. 이렇게 내려왔으면 이제 폭등 랠리가 나와야 되잖아. 폭등 랠리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계셨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지금의 기준에 무슨 옛날 거에 대한 해석도 하나도 없이 여기서 맴돌고 있는데 CPI가 예상치를 넘겼어요. CPI가 3을 넘겼어요. CPI가 3.2예요. 그 어쩌라고. 여기서도 시장 사상 최대치를 찍었는데 7에서도 그랬는데 여기서 요만큼 움직인다고 CPI 때문에 오늘 조정은 CPI 때문에 이 정도 뭐라 그랬어요. 이 상태에서 기준은 무조건 랠리다 그냥. 저 위치가 22년 1월 여기가 얼마였다고요? CPI 7%. 버냉크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둘기파. 금리 안 올려도 돼요. 왜? 뭐 지금 뭐 소비자 물가지수 과열이긴 한데 이건 뭐 금방 안정화될 거고 돈을 2조 달러를 뿌렸는데 어떻게 긴축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파월 의장, 옐런 예전 옐런 의장, 지금의 이제 그 재무부 장관, 그분이 21년 6월 경에 이제 그때쯤 돼서 금리 인상 얘기를 꺼냈다가 야당 공화당에 무지하게 두들겨 맞죠. 왜요? 왜 정부가 나서서 금리에 대해서 내리니 올리니 얘기를 하냐. 응? 그런 상황이었어. 어찌됐든 그 기준에 12월 달 기준에 어떻게 됐어요? 12월 달 기준에 금리 소비자 물가 지수가 7%까지 내려왔어요. 안정화가 됐다고. 금리를 올려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정화가 돼 있는데 여기서의 오버슈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되돌림의 현상에 조정을 깊게 받은 거야. 응? 근데 맨날 하는 얘기가 이때 와서 이때 돼서 CPI, PPI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2년 1년 내내 조정받았잖아요. 그럼 다시금 보실래요? 자, 다시금 보시면 22년도 1년 내내 조정을 받았는데 22년도 22년도 12월이면은 요 라인이 여기가 12월이에요. 22년도 12월 7% 요 라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정점을 찍고 지금 CPI, PPI가 이때 하향돼서 안정화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또 헛소리를 하냐면은 이거 뭐 금리를 인하했는데 이게 내려와 줄 줄 알았는데 근원 같은 경우 올라갔어요. 근원이 잠깐 여기서 금리 인상하고도 잠깐 올라간 적이 있거든. 별의별 희한한 얘기를 하는 거야. 중요한 거는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거는 21년도에 이 3%를 넘길 때 이때가 문제잖아요. 이때가 원래. 근데 문제 없이 유동성으로 날아간 거야. 2조 달러 돈 뿌리면서. 그죠? 미친 듯이 날아간 거 아니야, 이때가. 어? 여기까지 사상 최대치 랠리가 나왔다니까요. 22년 1월 달까지. 응? 그러고 나서 금리를 22년 3월에 금리를 올리면서 안정화된 거야. 22년 3월에 금리를 올리면서 안정화된 거예요. 안정화됐으면 이제부터는 긍정적으로 보시고 여기서부터는 준비하시고 편입하시고 뭐 이런 개념이 돼야 되는데 시장이 거품이 이렇게 과도하게 오버슈팅 나왔던 부분에 대한 거품이 빠지면서 시장이 밀릴 때 왜 밀려요? CPI, PPI 때문에 밀립니다. CPI, PPI는 이미 꺾여져 내려오는데 얘네가 왜 문제가 되냐고. 심리적인 문제. 결론적으로 CPI, PPI가 3% 수준으로 안정화가 됐을 때 3%면 안정화거든. 3% 수준이면은 과거 데이터의 기준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자리인데다가 3%면은 지금까지의 인플레이션 현상을 감안했을 때 지극히 좋은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화가 된 이후에 거품 빠지고 나서 23년 7월 이후에 23년 7월 이후에 10월 달에 한번 조정이 크게 있었지만은 내리 날아가죠. 어떤 것 때문에 날아가요? 5.5라는 금리가 2020년 이후에 가장 높은 금리예요. 2006년 6월 달 마지막 금리 인상했을 때가 그때 5.25입니다. 5.25에서 5.5야. 근데 물가 상승률이나 유동성이나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지금의 금리가 예전에 5.25 대비해서 버거운 금리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준의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들만 몇 분이냐고. 세계에서 내노라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연준 위원으로 계시는데 어디 뭐 한낱 되도 않는 시황 유료로 팔아먹고 앉아있는 그 지 머릿속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블룸버그에서 번역본 오늘 아침에 올려드리는 그 번역본 있죠. 그런 거 갖다가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양 거짓말해가면서 시황 팔아먹는 증권사 계약직으로 있는 그리고 이사 타이틀 갖고 나와서 방송하는 그런 친구들이 나와서 이런 데서 헛소리를 한다니까. 데이터도 안 갖고 나와서 말로만. 결론적으로 2023년 7월에 5.25의 금리에서부터 지금까지 누가 날아갑니까? 성장주가 날아갔죠.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터져 올라간 것도 1억 넘긴 것도 이 기준이죠. 비트코인 고점 대비 많이 밀렸다며.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밀렸나 보지. 금리를 인하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요. 채권 가격이 오르는 순간 채권의 금리는 낮아집니다. 금리를 인하하는 순간
위험 자산은 회피를 하고 안전 자산을 채권을 사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또 꼬맹이 4월 말에 아프리카 TV에서 몇몇 불러놓고 초청해서 강의하고 뭐 종목 얘기하는데 저는 하이닉스를 되게 좋게 봅니다. 그래 놓고 4월 말에 한다는 얘기가 하이닉스 무지 좋게 봐서 하이닉스를 무지하게 많이 샀대. 근데 저는 금리를 분명히 6월 이전에 내릴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채권 ETF 상품을 채권 쪽에 집중해서 삽니다. 이건 뭐 말이야 막걸리야. 성장주를 사고, 성장주는 뭐예요? 위험자산이죠.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안전자산을 사? 그러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같이 사? 해지도 아니고? 그래서 그날 방송에서 얘기해 준 게, 해칭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성장주 하이닉스를 좋게 보시면서 채권을 산다는 거는 금리를 내린다는 관점에 해칭을 한다는 거죠. 금리를 내리면 위험자산 싹 다 팔고 안전자산 사는 거예요. 주식에 위험자산 성장주 바이오부터 다 팔고 나서 안전자산 그때 돼서 뭐 한국전력이 됐든 뭐 현대차가 막 많이 밀려가지고 실적 대비 너무 많이 밀려 있는, 지금도 실적 대비 너무 많이 밀려 있는 거지만 거기다 유틸리티 업종들 자산 대비해서 저평가인 그런 종목을 금리를 내리는 시점에 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경기하고 상관없이 통신주들 같은 경우 그냥 항상 버는 돈 계속 벌잖아. 경기가 좋든 말든. 그런 애들. 와, 조만간 금리를 내릴 거니까요. 그래서요. 바이오주가 날아가요. 왜? 조달금리가 싸지면 좋죠. 정신 나간 것들 어디서. 지금 바이오가 날아간 게 작년 하반기부터 HLB 작년 하반기부터 날린 거 아니에요. 올 초에 알테오전 날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바이오주들 날아가는 게 금리를 인하하기 직전이라 난리나? 이미 터져 있는 거 아니야. 고금리에서. 작년 7월부터면 1년이야. 우리도 오늘 좀 아팠지만은 잘 된 거야 아주. 뭐가? 지금까지 윤정도 거짓말쟁이라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녹화 방송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아이돌 114 선생님. 그거 방법을 좀 개선할 수 있게끔 해볼게요. 메타방은 화면이 지금 안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이걸 원래 그러면 나중에 돼서 무료방으로 돌릴게요. 마감 방송은 무료방으로 돌리면은 뭐 누구든 와서 다 보셔도 되니까. 그게 낫겠다. 좀 불편하더라도 한번 껐다 켜는 게. 그러면 이제 메타방에 계신 분들도 보실 분들은 옮겨서 오셔서 보시면 되니까. 그죠? 월요일부터는 그렇게 할게요. 양쪽 다 끄고 다시 켜서 무료방으로 키워놓을 테니까. 그리고 유튜브도 뭐 실시간으로 연결할 수 있으면 해보고 고민을 해볼게요. 결론적으로 저는 금리를 내년 6월로 보는데, 인하를. 근데 뭐 지금 점도표가 뭐 당장 9월로 인하를 기준을 잡으니 그럼 뭐 그때 내릴 수도 있겠죠. 뭐 내린다고 하면 우리는 전략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저를 맹신할 수도 없는 거니까 저의 기준에 지금 설명은 그대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 어떻게든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 6월로 보는데 빨라도.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번에 금리를 내린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한 발짝 뒤로 빼야 된단 말이에요. 성장주에 대해서 빼야 된단 말이에요. 잘 됐다라는 게 어제 금리를 내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어제 CPI가 3.0으로 3.1 대비 3.0으로 형성됐다고 해서 그게 금리를 내릴 아니 그잖아요. 아니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3.1 예상했는데 3.0이라고 해서 그게 금리를 내릴 명분이 돼? 안 된다니까. 금리를 내린다는 건 부양을 하는 건데, 그래 금리를 내렸어. 금리를 내려달라는 쪽은 뭐예요? 야, 조달금리가 너무 힘들어. 대출금리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금리 내리면은 하느니 지금 금리 안 내리겠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금리 내리면 대출 받아서 부동산 경기가 또 너무 과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논리도 들어가 있거든요. 금리를 내려서 다시 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바로 그러면 또 금리 올릴 건가? 모든 금리가 한 방향으로 갔다 한 방향으로 갔다 한 방향으로 오는 거지. 무슨 금리를 한 번 내렸다가 두 번 올렸다가 한 번
그거 어떻게 하냐? 그게 뭐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는. 이해되세요? 아니, 지표라도 하나 갖고 나와갖고, 아니, 3.0이면 뭐 좀 무조건 내려야 된다는 뭐가 있으면 몰라. 어? 물가지수가 코로나19 터지고 이렇게 박살이 났어. 그럼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제로금리로 급격히 내려가지고 부양책까지 줘서, 이렇게 정상적인 소매 판매가 늘어나서,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정상적으로 올라오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정상적으로 올라오게끔 이런 데서 금리를 낮춰주는 거지. 2008년도에 그냥 말 같지도 않게 이렇게 그냥 소매 판매가 둔화되고 아무도 돈을 안 쓰고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났을 때 돈을 풀어서 야 소비 좀 시켜, 소비 좀 그래야 기업이 살아, 이렇게 되는 거지. 금리를 뭐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 하나? 어? 이렇게까지 만든 원흉이 뭐냐는 걸 먼저 따져보고, 이렇게까지 만든 원흉이 뭐냐? 돈을 2조 달러 뿌린 거. 그러면 저 기준에 이렇게 슈팅이 나왔다고 해서 유동성 랠리 속에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냐? 아니지. 폭등이지. 과도한 폭등에서 차익 실현하고 좀 조심스럽게 대처하는 그거 하나 빼고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러면 2020년도에 대선 때 돈을 뿌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지금 오늘날의 기준에 미국 쪽에서 돈 뿌린다는 얘기 안 해? 행정부에서 벌써 얘기했죠. 미국의 행정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돈 어디다 뿌릴까 고민하는데 전기차 또 얘기했다가 또 분쟁 나고 전직 저 자동차 노조들 파업하고 난리가 나 있으니까, 야 그러면 좋다. 야 AI 지금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 10위 안에 3종목이나 들어와 있는데, 야 전력이 모자라? 어이구, 전력을 땡겼어야 되는 전력이 모자라? 변압기가 필요해? 전선이 노후됐어? 오케이, 5년 동안 내가 다 바꿔줄게. 여기다가 내가 1조 달러 뿌릴게. 지금 그렇게 정책이 잡혀 있잖아. 그럼 문제는 뭐예요? 지금 돈을 그렇게 뿌려대기 위해서 난리가 나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야 내가 대선에 내가 대통령 되면은 있던 여기 이 분야 저기 저 분야 요 분야 여기다 내 돈 다 뿌려줄게. 근데 여기서 금리를 낮춰? 서로 돈 뿌리겠다고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 금리를 낮춰? 서로 돈을 뿌려서 또 2조 달러 뿌리면 이렇게 형성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지금은 이렇게 될 가능성은 드물죠. 왜? 돈을 뿌려서 경기가 살아나더라도 금리가 5.5기 때문에 카바가 된단 말이야. 이때는 재료금리에서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에 2조 달러를 뿌렸으니까 미친 듯한, 그러니까 부익부 분익빈이 되는 거죠. 그걸 잡아내기 위한 금리 인상이 되는 거고. 아니 지금 가슴에 손 얹고 생각을 해봐. 누구 말이 맞을지. 예? 누구 말이 맞을지. 아니 상상을 해봐.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상태에서 금리를 낮추는데 이제 대선 끝나고 돈 또 2조 달러 또 뿌려? 2조 달러 이상 뿌리겠지 이번에는. 공약이 어떻게 할 건데?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내년 6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정도가. 불가능한 얘기를 자꾸 왜 쓸데없는, 이해되세요? CPI, PPI에 대해서 CPI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가지고 얘 때문에 시장이 올랐네 내는데 그런 이상한 소리, 엉뚱한 소리, 제발 이런 거 차트 하나만 보시고 요게 언제 이렇게 올라갔고 언제 내려왔는지, 저 영향은 뭔지, 응? 저렇게 올라가 있을 때 7%까지 형성돼 있을 때 글로벌 시장 미국장이 사상 최대치 고점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돈이 뿌려져서 올라온 거고, 돈이 뿌려져서 지표도 좋고 올라갔던 거고, 그 긴축 속에서 과도하게 올랐던 거 조정을 받은 거고, 시장이 지금은 다시 고금리 속에서 정상적인 소매 판매나 정상적인 CPI, PPI가 형성돼 있다 보니 시장은 계속적인 랠리가 나오는데, 그 랠리의 주체는 AI일 수밖에 없고, 현재 기준에서는 바뀔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너지는 거는 딱 하나,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부터 무너진다. 금리를 인하하고, 그 인하할 수 있는 건 무조건 경기 부양이에요. 경기 부양을 할 신호가 지금 하나도 없어. 경기를 부양할 신호가 어디서 나와? 없어. 지표가 악화된 게 없어. 지표가 심각해가지고
막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막 제로로 내려와가지고 이거 난리가 났어. 그런 흐름도 없어. ISM 제조업 지수가 막 50 미만으로 급락이 나와서 막 40, 뭐 30 경기가 위축된 거 그런 것도 없어. 생산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나쁘지 않잖아요. 그 이외의 모든 지표들이 없어요. 금리를 낮출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연준이 얘기를 안 하는데 자꾸 금리 언급이 나오니까 뭐 지표가 조금 뭐 이렇게 악화되면 낮추겠다는데 악화라는 표현을 안 쓰는 거지. 과열권에서 안정화되면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지. 명확히 기억하세요. 응? 그리고 오늘 특별하게 해드리는 거야. 왜? 시장이 무너지지도 않고 무너질 이유가 없는데 왜 이걸 미리 하냐고. 시간도 없고 피곤해 죽겠는데. 진짜 막 피눈물 나고 야 이거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야 우리나라 시장 하루에 4% 빠졌어요.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루에 100포인트가 빠져요? 이렇게 돼야 그때 돼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미국장 멀쩡하잖아. 선물 강보합 약보합인데 뭐가? 됐죠? 그럼 누가 지금 시장 이끌어간다고? 다시 지금 IT, AI 아니야? AI 지금. 응? 이 AI가 반도체만 있어? 아니잖아. 반도체 55 주력으로 잡고 전력기기, 미국 정책주 그리고 애플이 뭐 때문에 지금 3개월 동안 슈팅이 나온 거야? 애플이 이거 지금 3개월 슈팅 나왔잖아. 엔비디아에서 유일하게 애플만 목표 주가를 딱 설정해 드렸죠. 그동안 엔비디아만 하다가 그 애플에 연동돼 있는 애들 얼마나 지금 대박이야. LG노텍, BH, 이수베타시스, 나머지 삼성전기나 대덕전자도 있지만은 일단 우선적으로 전력기기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재룡전기 주가 올라오면 다들 지들이 추천했다 뻥치고 주가 밀리면 그거 보셨잖아요. 그런 거 위험한 거 하면 안 된다고 정신 나간 애들이 지금 뭘 하라는 거야? 뭐 어떤 종목 하라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현대차. 끝. 그러니까 이런 계좌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해 10월 달에 가슴에 손 얹고 생각했어요. 10월 말에 야 시장 2천 깬다더라. 2277포인트일 때. 2차 전지 나박살을 나고 막 난리가 나 있을 때 윤정도는 2차 전지 7월 말에 다 팔았고 지금도 안 파는 사람 다 팔라고 그러고 KBS 방송 나가서 2차 전지 다 팔라고 1시간 반 동안 교육해드렸더니 리플이만 난리가 나 있고 근데 결국은 윤정도 말이 결과적으로는 다 맞죠. 되돌릴 수 없는 폭락이 나와 있고 추가적인 폭락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2차 전지는. 조정이 멈춘다 해도 시장 수익률을 넘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2차 전지는. 1월 말에 다시 2,500 깨지니까 난리가 났죠. 연장 가입도 안 하는 거야 몇몇은. 왜? 야 맨날 현대차, 하이닉스, 삼성전자 에이 나도 하겠다. 에이 녀석 뭐 고점도 못 잡아주고. 결국은요. 2월, 3월, 4월에 만기 연장 안 하신 분들 하이닉스 현대차 얼마에 팔았어? 14만 원, 15만 원? 현대차 얼마에 팔았어? 20만 원 다 팔고 지금 손가락 빨고 엉엉 울고 그거 팔고 전력기기라도 샀으면 괜찮아요. 그게 고점이라고 파신 분들이 전력기기를 샀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책주라고 그 21년부터 실질적으로 22년부터 공략한 그 종목을 지금 고점이라고 샀을까? 한미반도체를 샀겠어? 손가락 빨고 지금 황금 대바닥 줘가지고 지하실까지 내려가서 엉엉 울고 이맘때쯤이면 2차 전지 반등 나올 겁니다. 그거에 또 물려서 엉엉 울고 우리는 6월 달에 현대차가 25만 3천 원일 때도 편입, 하이닉스 18만 9천 원일 때도 편입, 삼성전자 7만 3,500원일 때도 편입. 7월 포트 6월 말 종가 기준에서 삼성전자 8만 1,500원일 때도 편입, 하이닉스 23만 6,500원일 때도 편입, 현대차 29만 5천 원일 때도 편입. 얘네들 이외에는 살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지금까지 설명 뭘 들으신 거야? 거기에 파생되어 있는 우리나라 정책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및 방산, 거기에 AI에 연동되어 있는 HD 현대일렉을 비롯한 변압기기, 전력, 전선까지 아우러서. 근데 전선은 들어가자마자 어제 들어가 오늘 손절했고, 그리고 BH를 비롯한
당연히 대장주는 LG 이노텍으로, 그리고 삼성 전기로,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로, 그리고 나머지 바이오는 한번 그냥 심심하면 한번 여윳돈으로 조금 찔끔 들어가갖고 HLB 상한가도 한번 수익 내보고 좋아 하고 상한가에도 또 팔고, 하한가 두 번씩 맞지 말고. 알테오젠 귀신같이 팔잖아요. 운이 좋아서 알테오젠 최고점에 팔았나? 명확해지셔야 돼요. 외부에 계신 분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유튜브 오시면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오늘 장중 거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마감 거 이걸 올려드릴 테니까 잘 활용해서 보시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격 인상 한다고 그랬어요. 농담이 아니라 가격 인상 할 거니까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매매 따라 기반 3기 오픈을 해요. 이번에 이제 잘 마무리를 2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1기 때 고점 수익 70%대까지는 아니더라도 2기 때 기준에서 일단은 뭐 잘 마무리를, 수요일날 마무리가 되죠. 잘 마무리를 하고 슈팅 수익 최소 20-30%를 지금 기준으로 가고 있고, 최대 폭은 50%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시장이 이렇게 흔들어 놨기 때문에 뭐 좋죠. 또 한미반도체 IR도 한데 상황에 따라서는 거기 슈팅 나올 수 있고, 방금까지 뭐라고 했던 바이오 쪽에서도 HLB 단기 수급이 좀 들어왔어. 그럼 걔 또 한번 톡 건들고 우리 진영권 회장님께서 엄한 소리 또 한번 딱 터트려 주면은 당일 기준에 또 미친 듯한 폭등이 나올 수도 있어. 그거까지 세팅을 해서, 그러면 애플 관련주에서 월요일 화요일 슈팅 나와서 20-30% 땡겨놓고 거기에 한미반도체든 HLB든 HD 현대일렉이든 그 주력주에서 10주 이상짜리 종목에서 딱 잡아내면, 또 두산 로보틱스도 있고 잡아내면 그냥 50%는 순간이에요. 그 50%를 내려다가 하한가 막 맞아서 마이너스 30% 되는 거, 그것만 우리가 피해가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